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말이 많아. 내 아들이 매달 보내던 용돈 100만 원. 오늘 당장 내 통장에 꽂아 넣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잡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어요.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다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멀쩡하던 아들이 죽은 이유가 오로지 제 재수 때문이라며 죽은 아들 대신 돈을 보내라고 협박까지 했죠.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끊겨버린 용돈에 더 안달이 난 그 추악한 눈빛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드리면 까무러치실 텐데요. 죽은 아들 대신 저를 털어먹으려던 탐욕스러운 시댁 인간들이 그날 이후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 그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은행 창구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숫자들과 씨름하며 살아온 평범하고도 억척스러운 엄마였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 남들보다 2배는 더 뛰었고 겨우 내 집 마련에 아이들 학원비 걱정 안 할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과장으로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주변에선 다들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복 많은 여자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꽃다발을 들고 퇴근하던 그 모습이 어찌나 선하고 믿음직스러웠는지 저는 세상 천지에 우리 남편 같은 천사가 또 없을 줄로만 믿고 살았네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신없이 전표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진동이 요란하게 울려대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해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라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아침에 지방 출장 간다며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저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어떻게 병원 응급실까지 달려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갔지만 제가 마주한 건 이미 차가운 흰천에 덮여 미동도 없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쳐 손을 쓸 수가 없었다며 이미 사망 판정을 내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저기 옆 침대에 계신 동승자 여성분 신원도 혹시 아시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울음이 순식간에 멈추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승자라니 분명 혼자 출장을 간다고 했던 사람인데 제 남편 곁에 누가 있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홀린 듯 옆 침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워있는 낯선 여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혔는데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남편이 커플로 입자며 사왔던 한정판 티셔츠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해온 남편의 가죽 가방을 열어보는 제 손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처럼 죄책감이 들면서도 확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툭 떨어진 건 업무 서류 뭉치가 아니라 화려한 레이스가 치렁치렁 달린 새빨간 여자 속옷과 오늘 날짜로 찍힌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2장이었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그 상간녀와 밀월 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가 났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 동안이나 그 추악한 증거물들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병실에 누워 목숨을 구걸하는 상간녀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시신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을 붙잡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려는데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의구심 속에서 제 자신을 갉아먹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어요. 남편은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저속하고 비열한 목소리로 옆자리 여자와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마누라 속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짜릿하지 않아? 걔는 아마 지금도 은행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는 건 꿈에도 모를걸? 이라며 낄낄거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제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와중에도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수위 높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향해 돈밖에 모르는 독한 여자라며 온갖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그리고 남은 생에서도 그렇게 놀랍고 참담한 경험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의 배신은 처절했고 저는 말문이 막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화면 속 괴물 같은 남자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다음 여행지 호텔에서 할 음란한 약속들을 나누는 그 추악한 대화들이 제 귀에 박힐 때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충돌음과 함께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며 암전이 되었고 제 정신줄도 함께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간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며 또 다른 배신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신용카드 내역서엔 그 여자를 위해 명품 가방이며 온갖 흔적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꺼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의졸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면 적어도 애들 아빠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서서 한참 동안 헛구역질을 했고 이 남자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저는 다시는 남자라는 인간들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고 슬픔보다는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보다는 앞으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생존 본능이 저를 일깨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저 추악한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같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부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당신이 남긴 이 더러운 진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줄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저 세상에서 똑똑히 지켜보라고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의졸였죠. 블랙박스 속 남편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며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통을 원동력 삼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온 동네방네 이 인간의 가증스러운 실체를 떠벌리고 싶었지만 제 등 뒤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큰애와 이제 겨우 세상 물정 알아가는 막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며 여행을 가다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제 입으로 전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지옥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하며 혼자서 그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기로 했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슬픈 미망인 연기를 하는 내내 제 속은 이미 검게 타버린 재만 남았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달려가 그 얼굴을 핥히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저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며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실신할 듯이 울부짖을 때 저는 옆에서 묵묵히 어깨를 빌려주며 그이가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나 봐요라고 거짓말을 보탰답니다. 그 상간녀라는 여자의 존재를 지워주는 게 오로지 남겨진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배신을 사겨야 했죠.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찝찝하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 생각하며 49제까지는 조용히 보내주려 애썼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려던 찰나에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치더라고요. 평소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며 맞이했겠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에 잔뜩 독이 오른 뱀 같은 표정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더니 제 얼굴을 쏘아보며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나올 정도였답니다. 야, 이번 달에 왜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냐? 내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보내주던 용돈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이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매달 그 큰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애들 학원비 하나 보낼 때도 손을 벌벌 떨며 생활비 타령을 하던 인간이 뒤로는 제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갑자기 떠나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 월급으로 생활하던 집인데 이제 그 수입이 끊겼잖아요. 제가 은행원 월급 받아봤자 애들 키우기에도 벅찬데 무슨 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드려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그 충격에 고개가 휙 돌아가며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쏟아냈죠.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이 천하의 재수 없는 년,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애미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 팔자가 얼마나 드세면 그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사고로 죽느냐 말이다. 당장 내 아들 몫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내놔. 시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외침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며 비수를 꽂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본 것 같아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따라 들어온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제 가슴에 불을 질렀는데요. 시누이는 거실을 휘둘러 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오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으면 언니가 오빠 대신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덕분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애들 키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머니가 오빠 죽고 나서 몸져 누우셨는데 병원비라도 보태지는 못할 망정 돈 없다는 소리가 나와? 시누이는 마치 제가 남편의 돈을 가로채고 시댁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도 대냥 몰아세웠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거실에 있는 대형 TV와 가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난동을 부렸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산 거니까 하나도 손대지 마라. 이 냉장고며 소파며 다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같은 년한테는 내 아들 땀방울 섞인 물건 하나도 줄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을 열어젖히며 남편의 옷가지와 귀중품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추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돈과 물건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혐오감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그만하시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건 또 한 번의 매몰찬 손찌검뿐이었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도 시어머니의 탐욕은 끝을 몰랐고 급기야 제 친정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들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세요. 사돈댁이죠?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편 죽자마자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합니까? 아들 잡아먹은 년이 보험금까지 독식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쪽 집안 종자가 원래 그렇게 독합니까? 친정 엄마가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저희 부모님께 저런 모욕을 주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가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명예며 시댁에 대한 예우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화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제 눈에서는 전에는 본 적 없는 서늘한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참은 게 어머니가 무서워서인 줄 아세요? 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랑 어디를 가다가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입 열면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삿대질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고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시댁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런 제 변화에 당황한 시누이는 뒤에서 웅얼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은 깊어가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된 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제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고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답니다. 당신들이 오늘 저지른 이 만행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지만 그 절망은 이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변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부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대거나 퇴근길에 회사 정문까지 찾아와 제 팔뚝을 낚아채며 소란을 피웠답니다. 야, 이 잡아먹으려나.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나온 보험금 당장 내놓으라고. 라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통에 동료들 보기가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경비원들의 눈총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할 때마다 제 안의 도끼는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입술을 꾹 깨물고 대응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돈을 가로채려 작정한 살인마라도 되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매일 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죠. 저는 은행원이라는 제 직업적 감각을 살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경제적 흔적들을 아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탕한 대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담했는데요. 남편이 죽기 직전 시댁 식구들이 십수년째 살고 있는 그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서류로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안경을 닦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부모가 평생을 일궈온 집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 맞긴 한 거야? 라며 혼잣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데 그 대출금의 행방을 쫓아가 보니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졌답니다. 그 큰돈이 향한 곳은 업무용 계좌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상간녀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보증금이었고 매달 제 월급날만 되면 아이들 학원비가 아깝다며 생활비 타령을 하던 남편은 뒤로 그 여자에게 수백만 원씩 명품 가방이며 보석을 사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큰애 피아노 학원비가 3만 원 인상되는 것에도 눈살을 찌푸리며 애 교육을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시키냐 적당히 가르쳐고 돈 쓰는 데 있어서는 제 자존심을 긁어대던 인간이 그 여자에게는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아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오다 못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 중의 효자라며 저더러 발끝만치라도 따라가 보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정작 그 효자 아들은 지 애미 살고 있는 집구석까지 담보로 잡아 불륜녀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인가요? 저는 그 대출 서류와 상간녀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복사하며 서류 뭉치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일말의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화수분이라도 되는 줄 알고 야 이년아 시어머니 대우는커녕 용돈 한 푼 안 보내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널 며느리라고 들인 게 내 평생 한이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도 참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찾고 싶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나름대로 정중하게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너 같은 년은 우리 아들 잡아먹은 죄로 평생 내 발판이나 하면서 살아야 해.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 안 해오면 내 회사 앞에 가서 머리채 잡고 흔들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건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그 탐욕 섞인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효자 아들의 실체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유일한 재산이라 믿고 있던 그 알량한 집구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제가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태블릿 PC와 대출 명세서 그리고 상간녀와의 카드 결제 내역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과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주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각이 짧았어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린 거 다 사죄드리고 보험금 정리한 목돈 좀 챙겨서 갈 테니까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 다 모이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 톤을 180도 바꾸더니 그래,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하려나 보네. 진작 이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잖니?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다. 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수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시누이는 물론이고 멀리 사는 고모며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 거창한 고기 파티를 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저는 그 기고만장한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돈이란 건 아마도 죽은 아들의 명예를 팔아 얻은 피 묻은 돈이겠지만 제가 들고 갈 것은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거든요. 주말이 밝았고 저는 평소 입지 않던 새까만 정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꼭 누군가의 장례식을 다시 치르러 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집 안가득 고기 굽는 냄새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진동하는데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마중 나와 어머, 우리 며느리 왔니? 어서 와라. 여기 앉아서 고기 좀 먹어. 오늘 고기가 아주 좋다. 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며 언니 역시 통이 크네. 엄마가 언니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오빠가 언니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라며 제 가방에 든 봉투를 확인하고 싶어 눈을 번뜩이는데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군상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식탁 가득 차려진 갈비며 잡채며 산해진 미들 사이에서 그들은 벌써 목돈이 생기면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할지 해외여행을 갈지 꿈에 부풀어 떠들어대고 있었고 저는 그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모두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제가 내놓을 돈 봉투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저더러 애미야 고생 많았다 역시 우리 가문의 복덩이다 하며 침이 마르게 아부를 떨 무렵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해서였는지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며 왜 그러니? 돈은 어디 있느냐? 얼른 내놓고 같이 과일이나 먹자.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거실 대형 TV에 연결했죠. 시어머니는 제 행동이 그저 보험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줄로만 굳게 믿고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은행원이라 그런지 아주 똑 부러지게 일 처리를 하네. 자, 다들 조용히 좀 해봐라. 우리 며느리가 큰 선물 보따리 풀려나 보다. 라며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 가당치 않은 칭찬의 대답 대신 재생 버튼을 아주 천천히 꾹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대형 TV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남편과 상간녀가 차 안에서 적나라하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그 순간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기괴한 정적 속에 휩싸이며 모두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은 커플 티셔츠를 입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쓰다듬으며 비열하게 낄낄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추잡한 음성과 적나라한 영상을 마주하자마자 얼굴이 흙빛을 넘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쥐고 있던 과일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름 돋는 정막 속에서 저는 오직 남편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더욱 서늘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동한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빗으로 꽂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잘난 효자 아들이자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인간의 실체예요. 어머니 아들은 피곤해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난 게 아니라 상간녀랑 커플티 맞춰 입고 제주도 밀월여행 가다가 하나님한테 천벌 받아서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저더러 재수 없는 년이라고 하셨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신음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의 발등 앞으로 한 장씩 아주 천천히 날려보냈죠. 그 서류들은 상간녀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부터 은밀한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다 바친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날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고개는 수치심과 경악으로 점점 더 아래로 꺾여 내려갔죠. 시누이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언니,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죽은 오빠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모욕해야겠어요? 애들이 알면 어쩌려고 이래요. 라며 악을 써댔지만 저는 시누이를 향해 더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던졌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거액의 대출 서류였죠. 저는 그 서류를 시어머니의 면상에 던지다시피 하며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고 이 서류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 금쪽 같은 아들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 해줬단 말입니다. 이제 곧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 날아오고 어머니는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아들 명예 타령이 나오세요? 당신들이 나한테 내놓으라고 난리치던 그 보험금? 그거 이 대출금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개인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고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대출 서류를 집어들고 돋보기도 쓰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급기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들었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 블랙박스 영상 뒷부분을 다시 재생했죠. 거기엔 남편이 상간녀에게 시어머니를 흉보는 아주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 노인네 완전 동기심 붙었어.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줘도 더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들들 볶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다 줘? 남편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TV 화면만 응시하다가 이내 가슴을 쥐어짜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믿고 내 몸을 다 바쳤는데 저 화상 저걸 어째? 라며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들의 추잡한 배신과 당장 평생 살던 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돈 귀신이라 비하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결국 입에 거품을 물듯 꺽꺽대다가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뒤로 고꾸라지며 쓰러졌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신우이는 쓰러진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다가 저를 향해 이 독한 년, 네가 우리 집구석 다 망쳐놨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며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신우이를 거칠게 가로막으며 야, 네 오빠가 저지른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너희 오빠가 천벌받을 짓을 해서 네 엄마가 쓰러진 거지. 며느리가 무슨 죄냐? 걔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라며 오히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 꼴이 어찌나 가관인지 구역질이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돈 봉투를 기대하며 모였던 친척들은 이제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시댁 거실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홀로 차갑게 서서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나직하지만 뼈가 서린 차가운 독백을 남겼어요. 어머니, 저를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부르셨죠? 이제는 추악한 진실 속에서 어머니 아들이 남긴 그 끔찍한 빚더미 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누군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제 갈 길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챙겨 그 구역질 나는 집구석을 박차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악다구니와 시어머니의 처절한 신음이 멀어져 가며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저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어두운 골목길을 당당히 걸어 내려갔답니다.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참담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파멸시킨 적은 없었지만 이 길만이 제 아이들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저는 확신했고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았거든요. 검은 옷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시댁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가야 할 진짜 이유와 방향을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저 한순간의 폭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은행원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얼음물로 씻어내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날카롭고 빈틈없는 정장을 골라 차려입은 채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퍼부었던 수억 원의 돈줄기가 고스란히 찍힌 은행 명세서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우리의 공동 재산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며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답니다. 변호사님, 법대로 해주세요. 저는 단 한 푼의 합의도 할 생각이 없고 그 여자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털어내야 제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라며 차갑게 제 뜻을 전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그 여자는 제 발등상 아래서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계좌와 오피스텔 보증금을 압류하며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그 여자는 제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와 반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길바닥으로 나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 여자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결국 지방의 어느 유흥업소 화류계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데 남의 가정을 처참하게 파탄내고 남의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처참한지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저는 그녀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들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네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보렴이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제 제 시선은 남겨진 시댁 식구들의 완전한 몰락으로 향했답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가 평생을 일궈온 집을 담보로 받은 그 거액의 대출금은 제가 갚아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은행원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시댁의 몫으로 남게끔 치밀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거든요. 시댁 아파트는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을 그 집이 자기 것이냥 기고만장하게 굴며 저를 핍박하던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낡은 보따리 몇 개만 들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지자 염치도 없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걸어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늙은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둘 거냐? 제발 방 한 칸만 내다오. 라며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화려한 예단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용돈을 밝히던 그 탐욕스러운 노년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할지 상상만 해도 제 안의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인과응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 옆에서 제 속을 긁어대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시누이에게도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가 불륜을 저지르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시댁 식구들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건데요. 시누이의 시댁은 명예와 가문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그런 추잡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고 살 수 없다며 그녀를 몰아세웠고 결국 시누이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더라고요. 언니, 제발 우리 시댁에 오빠 일 좀 잘 말해줘요. 나 이렇게 이혼당하면 정말 죽어버릴 거야. 라며 제 발치에 엎드려 빌던 시누이의 모습은 예전에 제 뺨을 때리던 그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네 오빠가 저지른 업보를 왜 아무 죄 없는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니? 너희 가족이 만든 그 지옥 속에서 너희끼리 서로를 뜯어먹으며 잘 버텨보렴. 이라며 매몰차게 돌아섰답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저는 보란 듯이 제 삶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치달았어요. 은행에서 제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연소 지점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시댁 식구들이 단 한 푼도, 단 1원도 손대지 못하게 아이들의 명의로 된 강력한 신탁계좌에 꽁꽁 묶어두어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비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철통 같은 법적 방어막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주말이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평소 사고 싶어 했던 책이며 예쁜 옷들을 마음껏 사주며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도록 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아이들은 당당하게 일어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강인하게 자라주어 어찌나 대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사별 후 처음으로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 아주 고가의 반짝이는 반지를 선물하며 고생했다. 이제부터 진짜 네 인생이고 네 세상이야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거울 속에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또한 평생 저 때문에 가슴 졸이며 고생하신 친정 부모님께는 최고급 안마의자와 1등석 해외여행 티켓을 선물하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했죠.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네가 행복하게 웃는 걸 보니 우리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으로 장하다 우리 딸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고 남편이 제 가슴에 남긴 그 깊고 시린 상처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으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남편이라는 존재의 흔적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는 성본 변경 신청이었죠. 법원에서 아이들의 성이 바뀌었다는 최종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고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니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우리 가족이야 라고 속삭이며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앨범과 옷까지 그리고 그 위선자가 남긴 모든 물건들을 뒷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커다란 불통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길을 보며 제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과 증오도 함께 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자유와 벅찬 해방감을 만끽했고 진정한 복수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임을 제 삶의 궤적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갉아먹는 과거의 망령도 저를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도 단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저와 제 아이들의 밝고 찬란한 미래만이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겨우 제 삶에 따스한 봄볕이 드는가 싶었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지워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굳게 믿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망령들은 그리 쉽게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는지 제가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다시금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회의를 준비하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길에 올랐는데 은행 정문 앞에 꾀재재한 몰골로 쭈그리고 앉아있던 한 노인이 저를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제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때 서슬 퍼런 기세로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금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한때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두르고 금반지를 주렁주렁 매달고는 떵떵거리며 저를 하녀 취급하던 분이 이제는 어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고 때가 탄 외투를 걸치고는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 늙은이 좀 살려다오. 라며 출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바닥을 굴러대며 구걸을 시작했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소름이 돋아 제 온몸에 닭살이 돋고 뒷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다 병 때문이지 내 본심이 아니었다며 구차한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를 썼답니다. 내가 요즘은 죽은 아들 얼굴도 가물가물해. 근데 네 얼굴은 이상하게 안 잊히더라. 갈 곳 없는 이 늙은 불쌍한 노인네. 네가 안 거두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객사한다. 라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데 저는 그 가짜 눈물 뒤에 번뜩이는 탐욕의 눈빛을 읽었기에 일말의 동요도 없이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연기 학원이라도 다니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으니 이런 저질스러운 쇼는 그만하시고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라고 냉정하게 쏘아붙이며 돌아섰죠. 하지만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가짜 울음소리는 온종일 은행 업무를 보는 내내 제 귓가를 환청처럼 맴돌며 제 기분을 지독하게 망쳐놓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 비겁한 구걸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는지 며칠 뒤 제 책상 위에는 신우이가 보낸 시퍼런 내용 증명 한 통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급하다고 사정사정해서 빌려갔던 제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신우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언니, 애들이 자기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추잡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학교 찾아가서 애들 친구들 보는 앞에서 다 불어버리기 전에 돈 갚으라는 소리 속 집어넣고 입 닥쳐.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문자를 보내오는데 제 아이들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는 천박함에 치가 떨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저질스럽고 비겁한 인간들은 처음 보았기에 저는 그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하며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기분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이 상간녀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날려먹은 그 막대한 대출금을 아내인 제가 갚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송을 걸어왔어요. 내 아들이 마누라랑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하다 대출받은 건데 왜 그걸 이 불쌍한 늙은이가 책임져야 하냔 말이야. 이건 며느리가 다 갚아야 하는 거야. 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난리를 치는데 그 뻔뻔함이 우주를 뚫을 기세라 실소가 터져나오다 못해 헛구역질이 났죠. 저는 변호사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아이들을 보러 학교 정문까지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는데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먹이며 전화했을 때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울부짖으며 가처분 신청을 보강했고 시댁의 그 끈질긴 망령들과 정면으로 맞섰답니다. 내 아이들 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정말 당신들 목숨 끊어놓을 줄 알아. 라며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도끼를 품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고통의 화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의 과거를 캐던 중 남편의 불륜 상대가 그 여자 한 명이 아니었다는 추가 증거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터져 나오며 제 트라우마는 다시금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남편의 다른 계좌에서 또 다른 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과 호텔 결제 내역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꺽꺽대며 노란 위액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과 기만 속에서 나를 조롱했던 거야? 당신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어? 라며 자책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쏟아졌고 평생을 믿어온 제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나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했다는 사실에 제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깊은 내상을 입었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길을 느꼈는지 혹은 고모라는 인간이 협박한 대로 무언가 더러운 소문을 들었는지 큰애가 갑자기 사춘기 방황을 시작하며 학교 성적이 뚝 떨어지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말문을 닫아버리는 정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이지 모든 걸 놓아버리고 한강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남편의 빚 문제를 어떻게든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단체로 고소전을 벌이며 저를 괴롭혔고 매일같이 집과 회사로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과 경찰의 연락에 제 일상은 다시금 시커먼 지옥 불속으로 변했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 장애는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원형 탈모까지 겪으며 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어디서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살인자 주제에 잘 먹고 잘 살아 라며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거울 속에 저는 예전에 당당하고 기품 있던 지점장 후보가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에게 발목이 잡혀 시커먼 진흙탕 속으로 꾸역꾸역 끌려 들어가는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의 모습이라 어찌나 비참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기에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답니다. 나는 지지 않아. 저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무너져서 비참하게 죽어주지 않을 거야. 라며 이를 악물고 동네 운동장을 피맛이 날 정도로 달렸고 시댁 식구들이 쏟아내는 그 오물 같은 폭언들과 말도 안 되는 억지 소송 서류들이 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마다 저는 예전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쏟는 대신 아주 깊고 고요한 숨을 들이마시며 제 안에서 요동치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새벽마다 요가 매트 위에 서서 제 몸의 근육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온전히 느껴보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던 시어머니의 환청을 저 멀리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처럼 무심히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듭했습니다.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평온한 정적을 제 가슴속에 가두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니 저를 집어삼키려던 그 거친 파도들도 결국 제 발치에서 하얀 거품이 되어 부서질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아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의 파편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머니와 고모를 상대로 이렇게 독하게 싸우는 건 단순히 그들을 미워해서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스스로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거란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큰애는 제 거친 손을 꽉 잡으며 엄마,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우리 지키려고 얼마나 외롭게 싸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라며 제 가슴에 머리를 묻고 서럽게 울먹이는데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가 솟구쳐 올랐답니다. 아이들과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의 방어막은 그 어떤 날카로운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해졌고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이 지긋지긋한 복수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제가 근무하는 은행 로비에 다시 나타나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이 살인자녀나 내 아들 잡아먹고 시어미를 곰팡이 핀 방에 처박은 독한 년 이라며 손님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답니다.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애미야, 내가 잠시 노망이 나서 그랬다. 제발 한 번만 선처 좀 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라며 울며불며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해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죠.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순종적이고 멍청한 며느리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가해자에게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냉정하고 서늘한 심판자로 서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가루가 되도록 산산조각 났고 저는 그 틈을 타 시누이에게 빌려주었던 채무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그녀의 남은 재산과 통장을 모조리 압류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답니다. 시누이는 언니, 우리 애들 우유값은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 라며 수화기 너머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저는 그녀가 제 아이들을 협박하며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 소름 끼치던 서늘함을 떠올리며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또한 시어머니가 청구했던 그 황당하고 가증스러운 대출금 변제 소송에서도 제 변호사는 남편의 대출금이 오로지 상간녀와의 부정한 애정 행각과 사치품 구매를 위해 쓰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며 아내에게는 그 어떤 연대 책임도 없음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소송을 기각시켰답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며 분에 못 이겨 바들바들 떠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저는 저를 돕던 실력 있는 변호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며 저만의 철옹성 같은 법적 방어막을 완성했어요.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통쾌하고 정의로운 순간은 처음이었고 제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수많은 여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답니다. 저는 제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별 여성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법 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눈물만 흘리는 동네 언니들과 동생들에게 제가 겪은 모든 노하우와 법적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사회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 리더로 우뚝 성장했답니다. 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을 살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골맞던 상처들이 눈부신 성공의 훈장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죽음에 매몰된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의 유품 깊숙한 곳, 낡은 구두 상자 밑바닥에서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 비자금 통장 하나를 더 찾아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으로 빼돌렸던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잠자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돈을 발견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액 아이들의 명의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더 공고히 다졌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꿈속에서라도 우리 돈을 넘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대못을 박아버렸네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그 환청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홀로 조용히 미소 짓는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감이라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바람 소리보다도 힘이 없어졌고, 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만의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거든요.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마주한 그 수많은 배신과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증명해주고 있었답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발악을 하며 제 이름을 저주해도 저는 이미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제 삶을 끝내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공격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생채기도 내지 못하는 낡은 화살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그동안 정들었지만 남편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탐욕이 도끼처럼 베어있던 예전 집을 단 한 푼의 미련도 없이 과감히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연고도 없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답니다. 이삿짐 트럭이 멀어지고 홀로 서서 현관문을 잠그는데 그 철컥 소리가 꼭 제 인생의 지옥 같던 일막이 완벽하게 닫히는 경쾌한 종지부처럼 들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구걸하며 연명하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 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짐을 풀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강의 설렘과 안도감에 젖어 거실 바닥의 대자로 누워 한참 동안이나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답니다.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누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비열한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저주 섞인 비난도 듣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우리 가족만을 위한 난공불락의 성벽이 완성된 것이죠.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활력이 넘쳤고, 저는 은행에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자 실력파 지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성취를 거두며 동료와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로 우뚝 섰답니다. 남편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지내던 예전의 초라한 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제 이름 석자를 내걸고 당당히 실적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이끄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운 용암처럼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말끔하게 잡힌 주름 하나 없는 수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단단한 미소를 짓는 저를 보면 고난이 저를 꺾으려 했던 그 모든 가혹한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날카롭고 기품 있게 빚어낸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어찌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예전 같으면 사치라며 손을 벌벌 떨었을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 선물하며 고생했다. 너는 이보다 더한 것도 누릴 자격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거울 속 저에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답니다. 한편 제가 그토록 차갑고 매정하게 끊어냈던 시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부려온 그 탐욕의 대가로 외롭고 처참한 노년을 보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매일같이 쏟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지만 저는 그 말에 단 1초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답니다. 그 노인네가 요즘 매일같이 네 이름을 부르짖으며 잘못했다고 빌다가 정신을 놓곤 한다더라는 지인의 전언에도 제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제 인생이라는 지도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무색무취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겪는 그 지독한 고독과 궁핍함은 결국 본인이 평생토록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쌓아온 업보의 산물일 뿐이며 저는 더 이상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어리석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기에 그 비참한 말로들을 마치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처럼 무심히 넘겨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직접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 삶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보란듯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저는 매일의 일상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깊은 감동으로 밀어넣는 건 남편의 성을 과감히 버리고 제 성을 따르며 그 위선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르고 강인하게 자라주고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큰애는 이제 사춘기의 방황을 끝내고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무서운 싸움을 견뎠는지 나 다 알아라고 고백하는데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맺혔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눈 녹듯 씻어내 주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아빠의 부재를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학교 생활이며 공부며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씩씩하게 해내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주말이면 교회로 캠핑을 떠나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얘들아,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자.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엄마가 끝까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그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행복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남편의 기일이 다시 돌아오던 날 예전 같으면 검은 소복을 입고 제사 음식을 차리며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을 쏟았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죽은 망령을 위해 제 귀한 시간과 감정을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평소 예약조차 힘들었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들에게 예쁜 옷과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며 마치 축제 같은 하루를 보냈죠. 엄마, 오늘 정말 꿈만 같아.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웃으며 살자. 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죽은 남편의 차가운 영정사진 앞에서 고글하던 미련하고 가엾던 여자가 아니라 산 사람들의 찬란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리더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답니다.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마주했던 그 어떤 화려한 예법보다도 그날의 소란스러운 저녁 식사가 훨씬 더 성스럽고 의미 있었으며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 영혼에 남긴 도끼를 완벽하게 해독해낸 기분이라 어찌나 숨통이 탁 트이고 시원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삶의 고귀하고 깊은 평화를 얻게 되었고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지는 넓고 푸른 대지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쉴 때마다 살아있음의 전율을 느낀답니다. 예전에는 가슴이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제 폐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투명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맛이구나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평온하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 인생은 남편이 죽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좀비처럼 남아있던 시댁의 망령들과 지독했던 미련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소각해버린 바로 그날부터 비로소 위대한 막이 올랐음을 저는 이제 굳게 확신하며 살아간답니다. 고난의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숨막히게 어두웠지만 그 터널을 온몸으로 기어 빠져나온 뒤 마주한 세상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눈부신 빛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게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새벽 요가와 명상을 마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상 앞에 앉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별 여성들에게 법적 조언과 용기를 건네는 글을 쓰며 제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답니다. 제 글을 읽고 덕분에 저도 드디어 성본 변경을 결심했습니다라거나 시댁의 비인간적인 억압에서 탈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라는 절절한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는 제 과거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 눈물이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는 단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죠. 맹세코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제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과 안녕만을 가리키고 있기에 그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시 몰아쳐도 결코 항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사슬과 시댁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감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해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한 저는 이제 그 왕국의 주인이자 수호자로서 제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피울 준비를 마쳤어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저는 그 인생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우뚝 서서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영원히 지지 않는 승리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랍니다. 그동안 제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신 모든 분께 제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찬란하고 뜨거운 태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고 일어섰던 사연자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태양 아래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주한 절망은 때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한 가족의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이제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사연자분께 우리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녀가 맞이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눈부시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